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망치를 든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료품 보급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망치를 들고 와 군 창고에 자물쇠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나이팅게일은 그만큼 과단성 있는 인물이었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은 나이팅게일을 한밤중 등불을 든 자애로운 천사로만 그려낸다. 과격할 만큼 결단력 있는 여성은 가부장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이팅게일은 가정 내 울타리에 천사처럼 얌전히 있으라는 가족과 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일 없이 해안가에 서 있느니 차라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길에서 10번이라도 파도에 휩쓸려 죽겠다.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에 등장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나이팅게일의 말을 들었더라면 천번 만번 동감했을 것이다. 주먹을 쥔 채 파도 앞에 홀로 선 듯한 이 마음이 독자들에게 많이 가닿았으면 좋겠다. 여성 예술가의 삶과 창작 궤적을 훑으면서 나는 그들이 집안의 천사와 대면한 흔적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로자 보네르는 19세기에 바지를 입고 마시장과 도살장을 오가는 등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동물화가다. 그렇게 씩씩한 그녀도 공식 인터뷰에서는 내 마음은 여성적이다 라고 애써 자신을 변호하곤 했다. 1864년부터 1873년까지 거의 매년 살롱전의 작품을 전시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베르트 모리조는 어떤가? 늘 자신의 실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괴로워했으며 공식적인 서류에 한 번도 직업을 화가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집안의 천사가 그녀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증거다. 하지만 여성 예술가들은 마냥 주저앉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앞에 홀연히 나타나 길을 막고 시시콜콜 참견하는 천사를 죽이고 가부장 사회가 원하는 천사표 여성의 경계 밖으로 용감하게 탈출했다. 여자는 이런 작품을 그릴 권리가 없어 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소녀에게 전달하는 여성을 그린 메리 커셋. 은발과 주름살을 가감없이 드러낸 채 외알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가부장 사회가 원치 않는 지성적 자화상을 남긴 안나 도로테아 테르부슈 등 헤아리자면 적지 않다. 천사가 자신의 그림에서 심장을 뽑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예술가들은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천사와 치열하게 싸웠고 끝내 천사를 쫓아내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섰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조롱이 횡행하는 한국에서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여자 연예인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했던가. 19세기 미국에도 그런 여성이 있었다. 여자를 사악한 유혹자 아니면 변덕스럽고 무능한 존재로 생각했던 시대에 여자는 여자를 이끈다는 생소한 주제로 세계 박람회 건물을 벽화로 장식한 작가, 바로 메리 커셋이다. 메리 커셋은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컬럼비안 박람회의 여성 빌딩 벽화를 그려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여성 빌딩은 여성들의 손재주와 기술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건물이었다. 사실 커셋은 이미 열매를 따는 여자들을 소재로 유화를 그린 적이 있었다. 1892년작 과일을 따는 젊은 여성이 그것인데 커셋의 멘토이자 동료 화가인 에드가 드가는 작품을 보고 다음과 같이 나를 세워 비난했다. 여자는 이런 작품을 그릴 권리가 없어. 그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따는 이브의 죄를 연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커셋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주제로 박람회 벽을 장식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1893년 여성 빌딩에 있는 명예의 갤러리 입구 북쪽 팀파눔에 가로 17.5m, 세로 4.5m 크기의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목은 현대여성.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가수원에 모여든 여자들이 능숙하게 사과를 따고 있다. 그중 한 여인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열매를 딴 후 옆에서 기다리는 여자아이에게 건네고 있다. 이는 커셋이 헤브마이어에게 앞서 설명했듯이 교육과 과학의 결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커셋은 여자가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금지된 행위도 유혹적인 이브의 모습도 아니라고 그림을 통해 밝히고 있다. 커셋이 생각한 현대 여성은 차세대의 여성에게 동등하게 지식을 제공해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베르트 모리조가 빠졌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자는 왜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라 말할까의 저자 벨러리 영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여성들을 가면증후군으로 이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의 실수에 더욱 엄격하고 그렇기에 여자들은 자신이 여성 일반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할까봐 불안감이 크다. 그러나 불안으로 인한 완벽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일의 성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한다. 이 당연한 말을 이제 여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가 당신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페미니스트 운동가 벨라 앱저그의 말로 응수해주자. 오늘날 우리 투쟁의 목표는 여성 아인슈타인을 조교수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멍청한 여자들이 멍청한 남자들과 똑같은 속도로 승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기생이었다는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기방의 상품이었던 자가 감히 인간의 얼굴로 활동하다니 남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위량의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중국 남성들의 치부가 조금씩 공개되는 셈이었다. 이렇듯 위량은 중국 남성들의 본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었기에 반드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야만 했다. 언론은 악의적인 조롱과 멸시가 담긴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이때 위량은 자화상을 그린다. 평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범하지도 수수하지도 않다. 날렵한 눈썹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을 짐작케 하고 쏘아보는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하다. 굳게 앙담은 입술에서는 남다른 의지가 엿보인다.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위량은 다시 중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위량의 세 번째 개인전 때 일이 터졌다. 전시장에 걸린 위량의 대형 유화, 인력 장사를 교육부 장관이 고가에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전시회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림은 온통 찢겼고 사방에는 몸 파는 창녀가 나체 화가가 되다 라고 쓴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다. 결국 1937년 위량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프랑스로 떠났다. 다행히 파리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실력만 보았다. 1958년에 열렸던 파리 첫 개인전에서는 내놓은 작품이 모두 팔렸고 중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입성시켰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았던 위량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버티다가 1977년 중국인으로 죽었다. 위량의 유작이 중국에 돌아온 때는 1995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의 형태로 위량은 비로소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무려 58년 만이었다.